그럼 먼저 정치가 경제다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이 시국이 하수상한 와중이 안 끝나고 계속 가가지고 그래서 잘 지내고 계세요? 어떠세요? 올해 아마 5월달까지 계속 그럴 거고 대선 이후에도 시끄러운 시국은 멈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다 이제 모이면 자꾸 막 대선 얘기만 할 불편한 수밖에 이야기 없겠네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건가요? 제가 예측한 게 점점 맞아들고 있어요. 사실은 탄핵 최종 선고를 2월 말에 할 거다라는 주장들이 나왔지만은 지금 3월 17일 전후로 해서 제가 보기엔 아직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점점 지금 이번 주에 2번 하고 네네. 2번으로 안 끝나잖아요. 또 네. 최후 변론하고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제가 결국은 내가 맞았다. 가장 죄송합니다. 먼저 정확하게 맞췄다. 이렇게 이제 남들이 띄워주질 않으니까 혼자 약을 팔아야 돼. 역시 내가 맞았어. 막 얼굴 이러면서. 천재 김준일 평론가님, 브레인 천재도. 근데 제가 방송을 여러분들하고 하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예측이 100%다 맞아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정말 90% 이상 정확히 예측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에이 맞겠어 그랬는데 요즘에는 김준일 평론가님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약간 변형해가지고 다른 방송에 써먹고 그렇습니다. 잘 맞추세요. 90% 이상이라는 거는 타율로 치면 이거는 신의 타율을 넘어서는 타율인데. 아, 예측 절대 우리는 틀린 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틀린 건 피하고 틀린 거는 맞는 건 언급하지 않아요. 아, 12월엔 겨울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꼭 맞는 이야기만 잘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갑자기 속보가 나왔는데 지금 영태균 수사 관련된 속보인데요. 요거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면 좋겠네요. 검찰이 명태균 의혹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금 이관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냥 느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해주세요. 뭐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이 이거를 수사 결과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떻게 얘기를 하고 발표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사 대상자를 어떻게 확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선 전에 수사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선 후보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이거 하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못하겠어요. 책임 못 지겠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넘긴 것 같아요. 아, 이게 근데 참 묘한 시점인 게 저는 지난주에 탄핵 심판에서 왜 조태용 국정원장 김건희 여사하고 문자 주고받았다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등장했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명태균 게이트는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하고 뭔가 연결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렇죠. 생각하는 시점에 갑자기 중앙지검으로 창원지검이 던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 소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장 소장님 말씀이 맞고요. 거기에 제가 좀 보론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나는 그거죠. 이제 창원 쪽에서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어요. 그렇죠. 예. 아, 그 경남에서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고 이제는 소환 조사를 하려면은 이제 다 서울에 있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거가 닥달을 당한 거지. 검찰도 왜 수사 안 해? 왜 조사 안 해? 그러게요. 민주당도 그렇고 저 같은 사람은 뭐 맨날 얘기하죠. 왜 지난주에 김건희 나오셔가지고 저는 주구장창 지금까지 침대 축구한다고 그러셨죠. 계엄 이후로 맨날 얘기했어요. 왜 김건희 수사 안 해?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이에요. 알았어. 우리 수사할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중앙지검이잖아요. 검찰총장 대검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좀 더 컨트롤하기 용이하다. 그러니까 예. 이게 수시로 불러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미 창원지검에서 수사할 때부터 이거는 심우정이 컨트롤하는 거지 창원지검장이 컨트롤할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건데 네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겠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저도 기억나는데 굉장히 이른 시일에 두 분 나오셨을 때 명태균 황금폰이 계엄의 계기다. 이 얘기 계엄 선포하고 좀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두 분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떠오르네요, 갑자기. 그러면 명태균 황금폰을 통해서 지금 계엄 수사에 뭔가 좀 속도가 더 붙을 수도. 그러니까 이건 우리 추측의 영역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데 상당히 사적으로 이용했다, 활용했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국회에서 뭐 탄핵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예산안도 깎은 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10월 3일 날 했다라고 하는 것은 12월 2일 날 명태균 씨 황금폰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맞아요. 것들이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개엄을 하면 군사법원에서 모든 걸 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행정과 입법과 사법 모든 걸 다 총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저는 아직도 걷어들이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부정선거론이 지금 한참 이게 탄핵심판법정에서 많이 얘기됐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부정선거로는 이거는 맞아 있어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간다는 건 근데 사실은 검찰총장이 승인을 해주니까 그렇죠. 이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하겠다는 의미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100% 하겠다라는 거는 보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해서 상황 판단을 해서 여기에 임하겠다. 지금은 약간의 방치 상황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됐든 막 하도 여기저기서 날리니까 이미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수사를 할 시그널이네? 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좀 더 보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박지원 의원이 CBS 뉴스쇼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내가 보기엔 박지원 의원이 재방송을 본 것 같아요. 아니 김건희 성대모사를 하더라고. 대통령 오빠 이것도 제대로 하나 못해? 이거를 박지원 의원이 김건희 성대모사를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거 많이 했잖아요. 오빠 대통령 맞아? 야, 그거 많이 하시긴 했죠. 그러니까 여러 번 했잖아요, 제가. 그걸 보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오늘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뭐 이거는 농담으로 한 거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예전에 이건 딴 일은 얘기인데 제가 칼럼도 썼는데 계엄을 도대체 왜 하느냐 사람들이 역대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소야대를 타파하기 위해서라고 했던 게 예를 들면은 페루의 후지모리 같은 거 자기 맘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는 삼선까지 했어요. 개헌하고 재선 삼선까지 했던 사람이 있고 또 하나가 1975년에 인디라 간디 네루의 딸이거든요. 초대 총리의 네루의 딸.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집안의 완전 짱짱한 집안이잖아요. 갑자기 계엄을 했는데 왜 계엄을 했냐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라 이제 불법 선거.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선거를 치른 게 유죄가 나와버렸어요. 본인이요? 예, 본인이. 그래서 인디라 간디 본인.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정치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이 된 거예요. 그거 대법원 선고 나고 다음 날에 계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 동기가 있네. 개인적 동기가 있는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는 김건희한테도 위기지만은 윤석열한테도 위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아니라 윤석열 목소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음성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네. 10월 31일 날 민주당이 공개하고 11월 4일 날에 그 뉴스타파가 보도한 수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명태균의 폰에 상당 부분 내용들이 있다라는 게 검찰한테 보고가 됐는데 그게 윤석열한테 보고가 안 됐겠냐고요. 네네네. 김주현 민정수석 통해서 윤석열한테 보고가 됐고 11월 24일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만나가지고 명태균 게이트 얘기하면 야 이게 나라냐?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계엄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비상계엄이 실패한 거는 김준일 대표님이 707 우리 현장 출동한 네. 우리 젊은 군인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비상계엄 성공했으면 진짜 잡혀갔어요. 노상원 수첩에 그 뒷장에 있었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를 저렇게 조롱하고 희화하고 흉내내고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은 만물 김준일 기원설 같은 게 돼서 약간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것도 김준일 기원설을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면 계엄의 밤 그날 밤에 제가 영상을 딱 봤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은 바로 다음에 제가 영상을 보는데 김준일 변호사가 나오셔가지고 현장에 계신 군인 여러분, 뭐 공무원 여러분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불법 계엄입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네, 시사인 방송에서 제가 했는데 그거 얘기를 그 얘기 듣고 했죠. 군인들이 잘했어요. 행동 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박수 한번 봐. 대한민국의 보배와 같은 김준일 변호사. 네. 장철 소장님도 지금 호잉님이 샤이님 초코머피님 감사합니다. 호잉님이 다시 나오셔서 반가워하고 계세요. 네. 아유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말씀 맨날 제 욕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칭찬 많이 받으십니다. 지금 말씀 꺼내셨으니까 노상원 수첩으로 얘기 좀 넘어가 보죠. 이거 충격적인데 일단 지금 나온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떤 얘기들이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설명은
설명 네, 살짝 뭐 해주시죠. 노상원 수첩에 일단 뭐 A, B, C, D로 나눠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수거 대상으로 이제 삼았는데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를테면은 뭐 이재명, 뭐 한동훈, 우원식 뭐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싹 다 거의 사실상 싹 다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임명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공공기관장 뭐 이런 사람들까지 그 수거 대상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뭐 청와대에서 있었던 뭐 근무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 무슨 판사들 이름은 까먹었는데 윤 무슨 판사였지? 그 이재명 대표 재작년에 그 뭐죠 영장 실질 심사했을 때 그때 기각했다. 이제 구속영장 기각했던 그 판사도 들어가고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도 들어가고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라는 게 하나. 두 번째가 연예인도 있었죠. 뭐 김재동 씨 뭐 이런. 김재동 씨 뭐 항상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까지 싹 들어가고 두 번째가 이 사람들은 이제 이송을 하는 거죠. 어디다 가둘 거냐. 근데 이제 연평도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북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송 중에 폭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으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가둬가지고 신문이 아니라 규모가 너무 많으니까 일부는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구나 그냥. 이게 사고사로 위장해서 그거를 북한이 한 것처럼 위장해서 예전에 몽골에서 그 방첩사 사람들이 그 북한 사람들하고 북한 정부하고 접촉하려고 하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그게 작년이었나? 그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이게 아니 이런 걸 어떻게 걸리냐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이런 걸 수도 이거의 작업일 수도 있겠다. 북한 니들이 좀 이쪽에 해주면 우리가 대가를 뭘 줄게라는 딜 일종의 예전에 북풍 요구한 적이 있었잖아요. 총 좀 쏴줘라. 네네네네. 총선 앞두고 이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헌 얘기. 그 이제 삼선 개헌 얘기. 삼선 개헌 얘기 그리고 후계자 얘기.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싹 잡은 다음에는 국회의원 임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뭐 이런 등등등의 일종의 이제 정치 이후의 상황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페루의 후지모리가 삼선에 성공했어요, 실제. 네네네. 똑같거든요. TV로 나와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합니다. 딱 한 다음에 군대가 국회로 쫙 들어가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싹 잡아 넣은 다음에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선까지 성공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검토한 것 같아요. 예. 저는 다 이렇게 설명 잘해 주셨는데 제일 무섭고 경악스러운 게 이거예요. 전 김준일 평론가님이나 이원재 박사님 못 볼 뻔했어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뭐가 있었냐면 좌파 방송사 주요 간부들 주먹을 이용해 분쇄시킨다. 이렇게. 주먹을 이용해서 분쇄시키는 게 뭐냐고요. 죽을 때까지 가루 갈 때까지 막 주먹으로 때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폭사시키는 것도 순간적이고 독극물도 순간적인데 주먹으로 죽을 때까지 분쇄시킨다라는 게 이러한 정말 처참하고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뭔 그 큰 원한이 있었길래 노상원이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이게 본인만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김용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김용현의 생각들을 적은 걸까? 그래서 전 너무 궁금해요. 그 부분이 수사로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는 어디까지 그 얘기가 됐을까요? 그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뭐 주먹으로 분쇄 이런 거 들으면 되게 황당한 망상가가 적은 것 같다 싶으면서도 이분이 막 롯데리아에서 이 현직 장성들 불러다가 미팅도 하고 뭐 계엄 중에도 막 전화 걸어가지고 뭐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선관위 투입시키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김용현이 상당히 노상원에게 힘과 권위를 실어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말이 노상원의 말이 내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노상원은 장군으로 승진하고 싶은 대령급들에게 나한테 잘 보여. 그러면 승진할 수 있어. 나 비상겸 되면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망상적인 것들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랬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에 있는 참모들과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상원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하면서 야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가 처단해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작전 계획 네가 다 한번 짜봐.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결의안 해제 결의안 나왔을 때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사이가 가장 이 비상계엄의 핵심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망상이 아닐 수도 있는 게 뭐 전체가 다 뭐 그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한겨레나 몇몇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뭐냐면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부하 직원 정보사 정성욱이라는 부하 직원한테 손님 2명이 갈 테니 부정선거 자료를 주라고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자료를 누구한테 줬냐면은 93회 네. 93회 여기가 이제 기갑 이기갑 여단장인가? 그래서 예전에 그 개업날 갑자기 기갑 자기 자리 안 지키고 노상원한테 불려 나왔던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기갑 여단이 탱크 부대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그 12.12 사태 때 탱크 몰고 그렇죠. 왔던 그 네네네. 부대예요. 네. 그러니까 탱크를 몰고 오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얘는 승진시켜주겠다 회유도 있었는데 얘하고 방정환이라는 전 국방부 기획관한테 찾아와서 이게 자료를 줬는데 이게 노상원이 평소에 이 자료를 이 부정선거 음모론 자료를 정리를 해달라고 정보사한테 옛날부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보사가 자기 부하 직원한테 해가지고 걔들이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선거를 매개로 해서 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노상원이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 8명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라고 진술을 했어요. 김봉규라는 정보사 대령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2016년에도 노상원이 정보사령관 할 때 외부에서 HID 요원들 조끼에다가 폭탄해가지고 폭파시켜버리라고 막 이런 미친 망상을 했다라고 해서 안 들었다라고 했던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엄 때도 지금 실제 폭파 잘하는 애들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 이게 지금 한겨레 보도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망상까지는 그러네요. 아니었고 됐으면은 이 모든 게 다 실행이 됐을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상당수가 실행이 됐을 수도 있겠다. 계엄이 성공했으면. 그러네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와 분노의 수준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제 또 놀란 게 KBS였던 것 같은데요. 기사 하나를 보니까 네. 계엄 당일에 9시 반쯤 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고 있을 때쯤이에요. 네. 9시 반쯤에 이 노상원 씨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공관계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10시에 종대 발표 있으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더 중요한 거는 10시쯤 됐을 때 다시 전화해서 20분 미뤄졌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 국무회의 때 막 딴 국무위원들이 반대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화내서 딱 나가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걸 실시간으로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면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뻔하잖아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 직원들하고 이제 국무회의. 근데 국무회의 중에서 국무위원들 중에서는 저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김용현 아니면 이상민. 이 사람 근데 김용현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게 군이니까 국방부 장관이니까 김용현이 노상원한테 연락을 해서 평소에도 이제 연락을 했던 사이니까 그래서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인물이다. 어쨌든 사실상 노상원이. 이번 계엄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잖아요. 예. 전략기획본부장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스케치하고 실행 계획까지 만든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비전 전략 부실장도 하셨던 분이라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장성철 소장님 제 같은. 국민의힘의 비전 전략 실장 부실장에서 김종인 체제였네 그때.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더 잘 아시겠네요. 저는 더 사실은 뭐 이렇게 사람들 잡아 가두고 뭐 죽이고 이런 것도 끔찍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아무 이런 정치하고 관련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삼성 개헌하고 그다음에 3번 대통령 계속 한 다음에 후계자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후계자까지도 다 지명을 하면 이거는 완전히 북한 체제 되는 거죠. 영원히 우리 애들까지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건데 와 이거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후계자가 뭐 윤석열이 뭐 자녀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정치적 후계자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도 전두환에서 어쨌든 노태우라는 친구 사이였지만 이렇게 후계자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은 요 군사 반란이 처벌을 안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뭐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 윤석열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꿈꿨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김준일 평론가님이 순진한 거예요. 이 후계자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소문이 세게 돌았었냐면 김건희 여사가 결국엔 2025년도 이후에 통일의 기운이 있다. 네. 통일되면은 통일 대통령으로 김건희가 된다. 그런 얘기를 천공인가 건진이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쪽에서는 소문이 파다 있었어요. 그래요? 대통령 출마한다고 그때.
차기 대통령이 네, 출마한다고. 그래서 후계자가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전이죠. 이 얘기한 거는. 전이에요. 전부터 세게 돌았어요. 그냥 맞죠. 이렇게. 그래서 아. 우리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수첩에서 후계자까지 얘기 나왔다라는 걸 보고 야 이거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은 상당히 좀 긴밀하게 논의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었구나. 아. 놀라워요. 요거는 제가 다른 분들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용산에 들은 거예요. 네네네. 용산의 그 김건희 라인들이 힐러리 클린턴 사례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다고. 네, 힐러리 클린턴이 그러니까 자, 빌 클린턴 대통령 부인 힐러리 클린턴. 근데 어쨌든 대통령은 안 됐지만 대선까지 출마해가지고 유력하게 거의 당선될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델을 그래서 어떻게 힐러리 클린턴이 그러면은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유력 정치인이 됐느냐를 계속 연구를 했다 안에서 맞아요. 용산에서 맞아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진짜 그래요, 예. 진짜. 아, 이거는 진짜로요? 진짜 이건 진짜로? 진짜예요. 예. 아. 장 소장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장 소장님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다른 대통령실 아. 출입 기자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크로스 체크가 되네요. 두 분은. 예. 출마를 본인이 생각을 했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출마를 주변에서. 출마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근데 어쨌든 정치에 꿈이 있었고 네. 김건희가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모델을 연구를 실제 그 밑에 사람들이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출마 안 하고 쿠데타로 한 다음에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거는 정치에 꿈이 있었다는 거는 뭐 100%입니다. 예. 본인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정무적인 판단이나 감은 내가 더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우리가 막 계속 그러잖아요. 부의제로냐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감과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마포대교 사진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네. 연습.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에 네네. 노태우 전 대통령을 무슨 막 당대표도 시켜보고 무슨 장관도 아. 시켜보고 뭐 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장도 시켜보면서 국정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경험을 시켜주잖아요. 네네네. 그런 후계자 관리를 본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우리 디올백 사건도 최재형 목사 만나면서 이렇게 생긴 건데 최재형 목사는 또 사실은 상당히 진보적인 제2의 통일운동가인데 왜 그 김건희 여사가 그때 그분을 만났을까 가지고 추측이 많았잖아요. 그때 단어가 뭐였어요? 나 이제 통일 문제와 관련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내가 앞으로 더 신경 쓰려고 그래요. 딱 나오잖아요. 네. 통일 대통령을 꿈꿨다니까 진짜. 아. 이런 다 책에다 써야 되는데 한동훈만 책 쓰는 것이 아니라 저도 써야 되겠는데요? 되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또 책 쓰시잖아요. 아, 예, 지금 뭐 쓰고 계세요? 유튜브 이거 뭐 그런 컨셉의 유튜브는 한국 정치를 어떻게 망쳤냐 그래서 한국 정치뿐만이 아니라 지금 출판사랑 계약하고 예. 그러면 책 제목은 얼굴 천재 김준일 뭐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얼굴을 고집 입다만하게 얼굴을 입다만하게 늘려. 저는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윤핵관의 민낯 뭐 이런 거 제가 보수의 민낯 썼기 때문에 네네. 민낯 시리즈 쓰려고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의 민낯 이런 게 이제 대선 전부터 쭉 그동안 들어왔던 확인됐던 거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하면 역사의 교훈으로 좀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쓰려면 한 달 정도는 방송을 그만둬야 돼가지고 그 챗 GPT하고 대화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금방 네, 쓰실 수 있어요. 금방 여러분들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뒷코너에서 또 그 얘기 할 거니까 AI 얘기 할 거니까 계속 들어주시고. 박태용 문장님. 네, 근데 박태용 회장님 나오시고. 우리가 막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정말 알지까지 알려지지 않은 흉흉한 얘기들, 소문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상상이고 망상이고 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정말 와 정말 나라가 큰일 날 뻔했구나. 저런 사람들이 지도자였다니 그런 생각할 정도의 많은 얘기들이 밝혀질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게 너무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도 자꾸 사실로 드러나니까 이것도 사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그러니까 드는 저 같은 거예요. 사람이 제 메모지에다가 그냥 대통령 후계자 누구 막 야 정말 나를 공격하는 좌파 방송인들 너무 밉네. 이것이 어떡하지? 김준일 한 대 때려줄까? 막 이제 그걸 쓰는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 노상원이나 김용현, 윤석열은 권력을 갖고 있잖아. 군대를 동원할 수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실행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대단히 위험할 뻔했어요. 그거는 어쨌든 계획이라고 봐야 한다.
라는 거네요. 두 분 말씀은. 저는 뭐 그럼요. 망상 메모는 아니고 이것은 계획이었다. 근데 요게 지금 탄핵 심판 이제 막바지라서 요거는 사실 노상원 수첩은 탄핵 심판에서 거론된 바가 사실은 없었고, 근데 앞으로 내란 수사에도 근데 그 기소될 때까지는 이게 증거가 나오지 않았던 건가요? 그러면 이제 내란 수사할 때 참고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검찰발로 해가지고 노상원 수첩이 좀 밝혀졌잖아요. 네. 조금씩 국회에서 어떤 의원들이 좀 밝히고 네네네. 검찰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 보니까 너무 진짜 황당하기도 하고 진짜 와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고 또 이제 수사를 김용현하고 노상원 이 수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수사들이 많고 그 당시에는 체포한다 뭐 구속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사가 좀 미진했던 것 같은데 특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선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공소장 내용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네. 제가 공소장을 김용현 김용현 거는 봤는데 노상원 거는 보지를 못해서 예, 뭐 이게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추가적으로 밝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망상은 처벌하지 못해요. 구체적으로 그게 얼마나 이제 모의 그렇죠. 계획이 있었느냐. 예전에 네. 이제 이석기 의원도 이거를 망상이니까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좀 더 전파 이거 유력 정치인으로서 예를 들면 뭐 한전을 장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실행 계획이 좀 더 구체적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아니라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아까 전에 언론 보도로 나왔던 막 이런 것들이 정황 증거가 돼서 검찰에서 추가 기소를 하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노상원 수첩 뭐 충격적이고 후계자 김건희 여사일 거라는 추측까지 해주셨어요. 아 이거 끝까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충격적인 기사 많이 나오는데 사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제가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발견한 건데 네. 국회도 단전을 잠깐 했었다는 뉴스가 그러니까요.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는 이거는 사실이 전혀 아닌 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5분 정도 단전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막 손전등 갖고 이렇게 밝히는 영상까지 다 나왔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그리고 이상민 뭐 단전 단수는 무슨 특히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안전이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한 거라고 했는데 이러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진 것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헌법재판소 나와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는요 그냥 경고성이에요. 그거를 계속 주장을 하기 위해서 치밀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전 단수까지 안 했다.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행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단수는 모르겠지만 단전은 했었다. 그렇게 봐야죠 뭐. 그러니까 뭐 요거는 어쨌든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곽종근한테 지시했다라는 증거는 아직 없어요. 네. 곽종근도 본인이 판단을 해서 다 끌어내라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러면 이거 단전이라도 해야 되나? 라고 밑에 애들하고 그러니까 707 특임단장들 부하 직원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이제 실행이 된 거니까 하지만은 이제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이런 주장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반박하는데도 활용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언론사 단전 단수가 이미 있었잖아요. 이상민이 그거를 지시를 받아서 그거를 소방방재청장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이상민은 이제 지시를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잘 보였다. 그래서 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반박하는 용도로 쓸 것 같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직접 증거로 채택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헌재에서. 헌재에서는. 예. 의미가 있나? 언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대로 뭐 내가 사실 단전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현장에 투입된 군인이 아무런 지시도 안 받았는데 갑자기 가서 전력을 차단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뭔가 목표가 주어졌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단전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이거 못해요. 그 전자투표죠. 전자투표기도 전자투표가 하고. 정전되면 아니 다 불 꺼져 있는데 사회를 어떻게 보고 지금 몇 명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출석을 단추를 눌러야 되는데 그것도 다 꺼져 버렸어. 그러면은 재석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투표도 안 되고. 그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비상계엄 되는 거예요. 안 될 뻔했네. 그러니까 단전이 이 정도로 큰 일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10월 29일
조성현이 경비단장과 함께 여의도 변전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변전소가 타격을 받으면 주변 시설의 전력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요? 작년 그래요? 10월 29일에 네네. 그랬는데 직원들이 근처에는 다 전력이 끊어지는데 국회에는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가 자가적으로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를 들었어요. 자가 그러니까 발전하는구나. 자가 발전소가 없었으면은 아마 여기를 털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진호가 가가지고 지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없으니까 끊어야 되는데 어딘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어리버리했던 것 같아. 이게 국회를 나머지 사람들도 치밀하게 윗선에서는 계획을 했지만은 밑에는 이제 보안을 유지한다고 말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갑자기 이제 들어가서 찾아야 되니까 찾은 게 이제 지하 1층만 꺼지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끊었다가 했던. 아니면은 이게 신용만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 막 위에서 야 단전이라도 해라고 하니까 가서 5분 만에 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암전이 5분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단전을 오래 할 계획은 일선에서는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시점에 국회 직원들이 막 가가지고 얘기해줬다는 건 지금 해제 의결 됐어요. 여러분 이거 빨리 돌려놔야 되는 거 빨리 켜놓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제 뭐 큰 의지가 없었다. 뭐 이렇게 보일 여지도 있고 뭐가 됐든 이게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반전하는 것까지. 야, 준비는 제대로 했네요. 그러면 이제 헌재 변론을 지금 2번을 더 한다고 나와서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뭔가 전세가 뒤집어지는 뭔가가 새로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어떻게 건 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서 아니 대통령이 그 1분 30초 본인 얘기 좀 하고 싶어 하는데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편향되어 있고 의도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 진짜 당신네들 이렇게 인용 결정 내리고 막 그러면은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오늘도 의원들 40명이 헌재 찾아가가지고 항의한다는 거잖아요. 누구 40명이요? 국민의힘 의원들 40명이 40명이요? 오늘 찾아간대요 또. 헌재를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로서도 그러한 부담감이 있으니 아니 알았어. 최대한 우리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도록 일단 여러 가지 변론기를 줄 테니까 좀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마. 이제 그런 명분을 좀 쌓아가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거의 결과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제출했지만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고 지금 목요일 날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경찰청장 이 3명을 부른다는 거잖아요. 한덕수는 윤석열 측에서 불렀는데 국회 측도 같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양처부에서 부르는 걸로 됐고 이거는 비상계엄의 절차 문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한덕수는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 나와서 이거 비상계엄이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요건에 갖추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뒤집힐까?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금 물어보겠다라는 거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금 혈액암에 걸려서 못 나왔거든요. 2번 불렀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 국회 지금 여기 윤석열 측은 구인이라도 해와라. 강제 구인이라도 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근데 나온다고 하면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얘기를 할지 부인을 할지 아니면 답변 안 할지 요걸 보면 되고 홍장원은 계속 홍장원 흔들기 하고 있잖아요. 메모가 4가지 버전이 있다 뭐 등등등인데 또 이제 유의미한 게 윤석열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방첩사에 구금하라라고 했는데 방첩사에는 구금 시설 없다. 이거 거짓말이다. 지어낸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를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밑에 있는 김대호 방첩사 수사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인영이 방첩사에 구금 시설이 있냐라고 물어봐서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수방사 비원 벙커로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형도 몰랐구나. 여인형도 몰랐고 여인형하고 홍장원의 통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여인형하고 김대우 밑에 사람하고 이렇게 하니까 먼저 했으면은 이제 그러면은 방첩사에 벙커에 넣어. 라고 했는데 없네. 이후부터는 수방사에 넣어. 이렇게 이제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뭐 진실 공방이 있겠지만은 다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그러면 어쨌든 탄핵 심판 자체 방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고 어쨌든 기일은 9할 타자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그런 3월 중순 정도에
심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아까 그 장성철 소장님 국민의힘 의원들 헌재 방문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이거 근데 제가 뭐 옳고 그르고 이거 다 떠나서 대선이 금방 오는데 선거 전략 측면에서 이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안 맞죠. 지금 당연히 지지층 결집시키고 중도층 외연 확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도층들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 저 이상한 사람 계속 대통령직에 놓게 하기 위해서 헌재를 압박을 하면서 이거는 기각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최고의 정점이 헌법재판소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압박을 해가지고 판결 내용을 바꾸려는 정치적인 압박이 이것이 맞는 것인가? 저 사람들은 과연 법치주의를 지킬 사람들인가? 이런 회의감만 줄 거란 말이에요. 그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시간을 끌어보자. 그러니까 저를 헌재 압박을 하면은 최소한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거의 결정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도 야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좀 증인 신청하고 본인 얘기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반론권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변론 기일 심리가 계속 그래요 그러면은 11차 12차 13차 14차 그러면은 대선이 계속 뒤로 미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들이 체제 정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한번 시간을 끌어보자. 5월 달에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6월, 7월까지 한번 끌어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 자체를 못하도록 해보겠다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대로 쭉 가다가 대선이 오면 그 질문을 당연히 상대 측 후보 쪽에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왜 국민의힘은 그렇게 가가지고 윤석열 씨를 그렇게 옹호를 하셨어요? 파면된 대통령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은 왜 여러 가지 뭐 출석 요구서도 받지도 않고 위헌 변론 심판 제청도 왜 하고 당신도 뭐 1심에서 유죄 나오니까 뭐 지지자들 동원해가지고 상당히 험한 말도 많이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그럴 자격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얘기 안 하고 상대 후보 얘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에서 아니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어쨌거나 계속 재판 받고요. 그리고 판결 나오면 승복할 겁니다. 헌법재판소 가서 떼쓰거나 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면 끝까지 가면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던 포지션을 바꾸거나 옹호를 계속하거나 둘 중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좀 낮아질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은 만약 파면이 인용이 되면은 그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더라도 이제 TV 토론회나 논리적인 싸움을 갖고는 이재명 대표 당신은 잘했어. 이제 같이 이제 멱살을 싸울 잡고 거다.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죠. 난장판 되겠네요.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의 움직임. 오늘 그 리얼미터 양자 네네. 대결 보니까 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또 그 보수 진영 후보들 중에서는 1등이더라고요. 양자 네네네. 대결이 제일 잘 수치는 제가 지금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핵이 되면은 지금 이 강경보수 지지층이 응답하는 이런 과열 현상이고 이게 뭐 과표집이라기보다는 좀 과열 현상 네네네. 뭐 이 정도로 좀 네.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 과표집은 좀 이게 오류가 있다는 식으로 들려가지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여론조사에 일시적으로 뭔가 붐업이 됐을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런 그 붐업이 잦아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문수 제가 처음에 김문수 좀 막 주목받을 때는 그 당내에서 경선 1등할 후보가 될 가능성 20% 맞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30% 얘기했는데 지금 한 40 정도로 올라갔어요. 지금. 아니 점점 맞다니까. 저 계속 주장했잖아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 지금. 현재 룰대로 하면 네. 김문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요. 이게. 아니, 윤석열이 또 이런 지금 헌재 지금 국힘에서 헌재 말씀하셨듯이 헌재 막 항의하고 이게 결국은 이제 불복 혹은 이제 잘못된 탄핵이었다라고 해서 지지층 결집하려는 거거든요. 네. 회군이 가능할까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또 이제 어쨌든 감옥에 구치소에서 계속 그렇죠. 한 원팀이 돼서 이게 잘못된 탄핵을 막아달라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옥중 정치, 옥중 맥스의 깜빵 정치 계속 할 텐데 이게 회군이 가능할까? 그때도 1심, 2심 계속 불복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수습하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근데 오늘 좀 종합을 해보면 앞에서 명태균 이 수사도 이제 좀 급물살 탈 수도 있다 말씀 주셨고,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씨 앞으로 이제 여전히 뭉쳐있는 이 모습이면 혹시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차라리 뭐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다 날아가고 김문수 장관 정도 남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후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아직 국회의원 임기는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이번에 정권 한번 내주고 야당 생활하다가 그 사이에 전열 재정비해서 다시 나가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 없어요. 대선 포기. 기본적으로 대선 포기라는 얘기를 입 밖에도 꺼내진 않겠지만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번에 대선에 이길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죠. 근데 국민의힘 주요한 정치인들은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에 당권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환호하고 지지층에게 박수 받을 일들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원들과 그 지지층이 이제 전당대회 열게 되면 당대표도 뽑고 최고위원도 뽑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 그럼 야당 대표로서 한 진영을 본인들이 주도하고 장악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노림수가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회의원은요 야당이 더 할만 납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야당이 좀 더 뭐 몸이 가볍다고 해야 되나? 일단은 문제가 뭐 정부라는 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하다 보면 크든 작든 그러면 일단 막 공격하고 지르면 되거든요. 몸이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별로 솔직히 신경 안 쓸 거예요. 정권 잃어도. 그래도 저는 그리고 국회의원의 맛이 뭔가 입법해가지고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딱 실행해서 세상이 좀 바뀌고 이런 거 하는 게 국회의원의 맛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여당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이 돼. 그건 다수당이 돼야 돼. 여당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가장 희열을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원론적인 거예요. 법이 통과돼가지고 내가 그동안 공청회하고 토론해가지고 만든 법이 통과됐구나.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구나. 이거 원론적인 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국감 때 스타원 되는 거. 국감 때 KBS, MBC, 뭐 SBS 이런 데 단독 인터뷰 한번 나가는 거. 신문에 그냥 일면에 한번 이렇게 나가는 거. 거기에 가장 큰 희열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려면은 그럼 야당해야 된다. 야당의 포지션이 좋죠. 뭐 생각 안 하고 까면 되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뭐 되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세게 비판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의정 생활하다가 대선하면 된다. 문제는 그런데 지금 너무 뒤가 구린 의원들이 많아요. 뒤가 구린 사람, 뭐 명태균 게이트도 그렇고 막 온갖 거. 그러니까 이제 정치 보복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시간 다 됐지만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와중에 끝까지 국민의힘에서 뛰다가 저도 있어요.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갑작스럽게 뭐 어디 가가지고 메시지 내고 일정 보여주고 누구 만나고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구태 정치 아니냐. 그래서 좀 비판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최근에 계속 양자대결 여론조사 나오고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니까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책 쓰고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에 그러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좀 밝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계속 목격담 정치를 한다고 비판을 좀 받았잖아요. 뭐 고회전도 이어폰 쓰고 어디 뭐 책에 있고 뭐 커피 마시고 아니 뭐 한동훈 쪽의 사람 친한 쪽에서는 아니 커피도 못 마시냐. 아니 스타벅스 진짜 남들 다 가는 데 가서 커피 마신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는데 요 방식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저도 요거는 어쨌든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요 책을 내가지고 그럼 책을 내면은 화제가 될 거고 예약 판매 또 하면 예약 판매 때 또 기사 나올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저자 이런 강연 같은 거나 팬사인회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내용이 결국은 본인의 정치 비전과 함께 이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그 뒷부분 내용까지 최근에 있었던 것까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로 어쨌든 본인이 갑자기 뭐 탄핵 찬성으로 아니 반대로 돌아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더 비교 우위를 갖고 언론 노출을 늘리겠다 이런 전략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대체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한동훈이 그러기에는 그렇지. 지난번처럼 63%의 당대표 선거 지지율을 받기에는 지금 대체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예.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해서는 좀 한번 우리가 네. 시간 잡아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렇게 그냥 수박 겉핥기보다는 다음 주에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조금 이르긴 한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타이밍 얘기해 주시고 네. 근데 깊이 있게 한번 말씀 나눠 보시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신작과 김준일 평론가님의 신작이 교보문고에서 경쟁하는 날이 이제 곧 1, 오겠네요. 2위를 다툴 거예요. 아니, 한동훈 대표는 뭐 1, 2위 못 다툴 수도 있어요. 이분께 이제 1, 2위. 거기 팬클럽 엄청나요.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될 수 그럴 수도 있어요. 있지. 그러면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한강, 김준일 평론가님 한강을 이길 수도 있고. 그렇지. 잘 마감하시고 한강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그렇지. 오늘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